6번 이제 3번을 보시면 무조건 반사는 이제 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고등학교 하면 이런 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 보통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의식적 반응은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대뇌까지 가서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무릎을 망치로 치면 이렇게 해서 바로 뭐야?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다리가 탁 올라가거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무의식적인 무조건 반사는 이런 의식적인 행위에 비해서 뭐가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써있는 것처럼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느린 게 아니고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거는 의식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거잖아. 손이 차갑다라는 걸 이미 느꼈지? 그지? 그럼 느꼈다라는 건 여기 갔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주전자 하나 있어 지금. 주전자 하나 있는데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는데 손을 댔더니 순간적으로 내 손을 확 치우잖아. 그럼 그건 뭐야? 무조건 반사이잖아.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 손이 먼저 탁 치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아 뜨겁다라는 자국이 이제 이렇게 왔다가 여기 감각neuron이 다시 이제 어디를 통해서 저기로 가면 뇌에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아 뜨거워 이러면서 손을 치우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조건 반사는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손이 시린 것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에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했으니까 무조건 반사가 아니고 의식적인 반응이겠지. 그죠? 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쳤을 때 바로 답을 쓸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7번. 자, 다음은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다. 가로 안에 안 맞은 말을 쓰시오라 했으니까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는데 자,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신도 모르게라는 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니까 그 중간에 그 최고의 중추가 돼야 되는 건 얘가 되겠죠. 척수가 대뇌로 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 빈칸에 이제 척수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길을 뭐 하는 거야? 건너가는 거구나. 그러면 보고 판단해서 이제 어떤 행위가 일어나니까 무조건 기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억은 대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뇌 그 다음에 뭐다? 척수. 왜냐면 항상 이렇게 대뇌에서 어떤 신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때 뭘 써서 척수를 통해서 신호가 이렇게 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기억은 대뇌고 그 다음에 니은은 척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옆에 개념 있는 쪽으로 보면 호르몬이다. 호르몬. 그래서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저기 142페이지에 있는 그 호르몬 분비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항상성을 좀 나갈게요. 왜냐면 앞에 반도 보니까 다 나가려고 했더니 이게 보통 고등학교에서 지금 신경계하고 호르몬 하면 선생님 보통 수업할 때 3시간짜리 수업으로 3시간 3번 정도 해야 되거든. 그 정도 좀 양이 많아서 우리가 이걸 2시간 만에 막 끝낸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나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나갈 거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142페이지까지만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숙제도 거기까지만 뭐 해오시면 돼요. 물론 뭐 숙제 안 하지만 거의 숙제하는 사람은 다 오늘 설명하는 그 호르몬 있는 그 부분까지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호르몬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면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보통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합성되는 물질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체내에서 합성되는 물질인데 보통 이제 얘가 체내에서 합성돼서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이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체온이나 우리 몸의 농도나 그다음 우리 몸의 혈당량 자 이런 거를 이제 관여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이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책에 제일 첫 번째 보면은 호르몬이라는 게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 써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몸의 조절한다는 게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던가 아니면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던가 아니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가 이제 이런 걸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가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샘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게 되면 이 만들어진 호르몬이 혈관으로 분비가 돼요. 그럼 이제 혈관으로 분비되면 혈관에는 이제 뭐가 움직이고 있어? 혈액이 움직이잖아, 그렇지? 그럼 혈관으로 분비가 되면 그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호르몬이 뭐 하냐면 이동해서 표적기관으로 가서 어떤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계 설명할 때 신경계가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운동기관에 뇌에서 판단하는 명령을 뭐 하는 거야?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분비샘에서 뭐 하는 거야?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면 그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그 호르몬의 표적기관을 모여서 표적기관으로 가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신호를 뭐 한다?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요 관계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가 있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역할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밥을 먹잖아. 그것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이 위와 그러니까 입과 식도와 위를 지나고 소장을 지나고 어디를 거쳐서 내장을 거쳐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과정 중에 여기 이제 뭐가 있었을 때 소장이죠, 소장이 있었을 때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인데 소장의 벽에는 요렇게 생긴 뭐가 있다. 혹시 기억나냐 얘들아? 이렇게 생긴 융털이 있죠, 그치? 이렇게 생긴 융털을 기준했을 때 영양소가 이제 이 융털로 이렇게 뭐한다?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죠. 근데 이렇게 흡수가 될 때 융털은 이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는 암주간이라는 게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뭐한다? 그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혈당량 하면 이제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을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그 섭취한 포도당이 어디에서 이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이 흡수된 요 영양소들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요.
간. 그래서 이제 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랑 간에서 나오는 혈관이 있어요. 뭐 중학교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이름이 간문맥이고 그 다음에 간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이 간정맥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소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면은 그 흡수한 포도당이 간 문맥을 거쳐서 간을 지나서 간 정맥으로 이렇게 뭐한다? 빠져나오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밥을 먹어서 혈당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혈액에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체내로 들어온 포도당을 간에서 뭐 하는 거냐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뭐 하냐면 저장. 그래서 간은 특정한 영양소를 저장하는 거다.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러면 이 간에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려면 반드시 간에 뭐 해야 돼? 어떤 신호가 와야 돼. 그 신호가 와서 그 신호 때문에 간이 이런 신호가 왔으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뭐한다? 저장한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슐린. 그러면 이제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인슐린은 이자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으로 치면 뭐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슐린은 이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자에서 만들어지면 이자를 둘러싸고 있는 뭐다? 혈관으로 인슐린이 뭐 하는 거야? 분비되고 그 물질들이 뭐야?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어디 가는 거야? 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제 인슐린이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가서 어디 가면 이제 간으로 가면 간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이제 신호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뭐한다? 저장하면서 혈당량을 뭐한다?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같은 부분을 호르몬을 생산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같은 부분이 인슐린이라는 게 가서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책에 1, 2번을 같이 보시면 돼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2번에 보시면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를 보통 우리는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호르몬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를 그 호르몬의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다음 3번에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뭐 하냐면 분명히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뭐 거인병에 걸리는 거고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뭐 외소증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항상 우리 몸의 상황에 맞춰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조절 작용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호르몬하고 신경을 뭐 해놨냐면 비교해놨어요. 4번에 보시면 호르몬하고 신경을 이제 비교해놨는데 어차피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 알았죠? 얘네 둘의 공통점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신체 부분에 어떤 특정한 신호를 뭐한다?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어떤 신체 부분에 신호를 뭐합니다? 신호를 전달해줘서 그 받은 신호를 통해서
우리 신체의 어떤 기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둘의 공통점은 중추신경계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뭐 하는 거야? 명령을 내릴 때 호르몬이나 신경을 뭐 하게 된다? 사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간단한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 그렇죠? 그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제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자 보내는 거예요. 문자. 문자나 카톡이나 뭐 하는 거야? 전화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그 사람한테 빨리 어떤 정보를 뭐야? 줄 수 있겠지. 근데 이거 말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줄 때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편지를 쓰면 되죠. 근데 요새 군대도 뭐 거의 편지를 안 쓰더만. 핸드폰 다 있으니까 막 일과 끝나면 6시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제자들도 막 카톡을 보내. 양말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과자가 먹고 싶어요. 개판이구만. 근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뭘 보내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편지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에 비해서 뭐야? 매우 느려. 매우 느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잖아? 그럼 편지를 쓰면 그게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집 다 거쳐서 우리 집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뭐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호르몬 신경이 딱 그 느낌이랑 똑같아. 신경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뭐 하는 거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신호를 보여줄 때 전달할 때 신경은 뭐 한다? 그 반응하는 속도가 되게 뭐하다? 되게 빨라요. 근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뭐 한 다음에 생성된 다음에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바로 표적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혈액을 다 따라서 가다가 뭐야? 표적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뭐하다?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책에 봐도 뭐 호르몬하고 신경을 비교해 놨을 때 뭐 전달 매체 말고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라고 했을 때 호르몬은 속도가 느리고 신경은 신호가 뭐하다? 빠르다라고 하는 게 뭐야? 뭐 그런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빠르고 그게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나머지 뭐 효과의 지속성이나 뭐 작용하는 범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죠.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호르몬과 신경은 둘 다 우리 신체에 신호를 뭐 하는 거야? 전달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우리 몸에서 반드시 뭐야?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 몸은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도 필요하고 반응이 뭐야?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호르몬과 신경은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봐도 호르몬하고 신경의 작용을 뭐 하는 거는 비교하는 거. 알았지?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는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를 좀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좀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그림에 있는 호르몬을 뭐 해야 돼? 다 외우셔야 돼요. 알았지? 이 그림에 있는 호르몬을 다 외워야 돼서 이제 책으로 봤을 때 옆으로 넘어가세요. 143페이지 가서 그 9번, 10번 문제를 풀면서 좀 할게요. 9번, 10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뇌 분비샘을 나타내는 것이다 써 있잖아. 이제 그거 보면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린 이게 뇌 부분 중에 이렇게 생긴 게 뭐였냐면 간내인데 이 간내의 제일 앞에 이 부분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뭐가 되냐면 뇌하 수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서 시작, 뇌 있는 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뇌하 수체가 있고 거기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목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목 있는데 갑상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그 밑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생긴 이제 콩팥이 있고 콩팥 윗부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인 부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개는 얘랑 겹쳐 그려놨는데 여기서 좀 약간 따로 떼어서 그리면 자 이렇게 생긴 뭐가 있냐면 이자가 있어요. 이자. 다른 말로 췌장이다 정도 알죠? 그지? 그래서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성하고 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정소라는 게 있고 여성은 뭐가 있냐면 난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뭘 분비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호르몬들을 좀 분비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분비하는 호르몬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번부터 보시면 내분비샘 A에서 F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A는 뇌하수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갑상샘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부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D는 이자 하면 되고, 뭐 E는 난소고, F는 정수 이렇게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험에 잘 안 나요. 주로 얘네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번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A번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가 있냐면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거의 10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생장 호르몬에서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보기, 그죠? 거기 기억 빈칸이 있잖아. 기억보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뇌하수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름이 뭐가 되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렇지? 그래서 거기 빈칸에 기억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호르몬은 갑상샘을 뭐 하는 거야? 자극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뭐하면 분비가 되면 그 놈이 뭘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하면 그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갑상샘에서는 그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근데 티록신이 나오면 이 티록신이 어디로 가냐면 그냥 말로 할게. 표적 세포로 가게 되면 표적 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뭐한다?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 책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니네는 어디를 보냐면 디귿으로 가시면 돼요. 디귿. 알았지? B가 갑상샘이니까 디귿이 티록신이야 지금. 여기가 지금 기억이었으면 그게 이제 디귿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꼭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워야 돼. 그냥 뭐 뇌하수체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항상 순서가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게 갑상샘을 자극하면 거기서 뭐다? 티록신이 나오고,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이제 거기 책에 그냥 써 있잖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세포 호흡을 촉진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막 생성하는 거거든. 그럼 추울 때겠어? 더울 때겠어? 상식적으로? 아 그래? 더운데 몸에서 막 에너지 생산하면 더 더운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자극을 주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왔을 때 세포호흡이 촉진되는 이 경우는 보통 우리 몸이 뭐 할 때? 추울 때 체온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할 때 뭐 하는 거야? 잘 일어나는 경로예요, 경로. 그래서 이제 기억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티록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이 남았는데, 니은은 다시 얘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니은인데 니은은 이제 뭐냐면 항이용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항이용 호르몬. 그래서 뭐 ADHD라고 표현하는 호르몬인데 이건 이제 저 말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뇨라고 표현하잖아. 이뇨라고 표현하면 오줌이 잘 나오는 게 이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박, 뭐 오이 이런 거 먹으면 수분이 많으니까 오줌이 뭐야? 오줌이 잘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통 우리가 이뇨작용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항을 붙이면 항은 안티라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의 뜻이 돼요. 반대의 뜻.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오줌의 양이 뭐 하는 거야? 줄어. 아니 오줌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콩팥에서 콩팥이라는 이건 이거 여기 원래는 이제 이거잖아. 콩팥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콩팥에서 노폐물이 생기면 그게 어디에 모여져 있다가 그게 방광에 모였다가 뭐 하는 거야?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에서 뇌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콩팥을 뭐하게 되면 콩팥을 자극하게 되면 콩팥에서 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뭐야? 줄여줘요. 그래서 그 뜻이 뭐한다?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막 운동 같은 거에서 덥잖아. 그러면 땀이 막 나잖아. 그럼 땀이 나면 내 몸에 수분이 손실되는 거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오줌까지 막 질질 쌓이면 어떻게 돼? 그럼 수분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럼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항이뇨 호르몬이 보통 분비되고 우리가 음식을 싱겁게 먹을 때랑 짜게 먹을 때 있는 거잖아. 그럼 짜게 먹을 때 내 몸이 너무 뭐하니까? 짜니까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뭐해서 분비돼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뭐야? 빠져나가는 걸 막고 수분을 다시 체내로 뭐한다? 흡수하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저녁에 라면 드시면 얼굴 붓는 거야. 왜냐면 라면이 엄청 짠 음식이잖아. 그럼 그걸 먹으면 그놈이 뭐하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니까 뭐한다?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로 계속 흡수되도록 하니까 몸이 이제 붓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시험 볼 때 나오면 보통 우리가 짠 음식을 뭐 했을 때 섭취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되면서 오줌의 양을 뭐한다?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역할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 니은에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이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제 그게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C로 내려가면 아까 C의 이름이 뭐였다? 부신이었거든. 그래서 이 부신에서 여기 보이시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하고 자,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어? 가로치고 에피네프린이라고 써놨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다 에피네프린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근데 아직 중학교에는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부신에서 이제 분비가 돼. 그럼 이제 분비가 되면 얘는 역할이 거기 보면 이제 심장 박동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역할이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아드레날린을 인위적으로 뭐 해도 인위적으로 주사를 통해서 맞아도 그게 체내로 들어오면 심장 박동을 뭐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뭐야? 도핑하는 약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우리 체내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거든. 보통 사람은 심장 박동이 촉진되면 이렇게 펌프질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뭐하니까 혈액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이 촉진되면 동시에 당연히 혈압도 뭐한다? 혈압도 상승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드레날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당량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얘들아 이게 상식적 사용 이게 더울 때 나오겠어? 추울 때 나오겠어? 아, 너네들 상식이 없니? 아니 막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압 상승하고 혈당량 상승하는 아드레날린이 추울 때 나오고 더울 때 나오겠어? 아 그래? 넌 더우면 심장이 빨리 뛰냐? 이상한 신체 구조인데? 보통 추울 때야 추울 때 춥거나 우리가 운동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추우면 심장박동은 초직자거나 혈압이 상승이 안 되면 몸으로 피가 잘 안 되면 손끝 발끝에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거 동상 걸려. 그러니까 추운 환경에 있으면 박동수가 빨라져요. 혈당량 상승하고. 그래서 보통 얘들 이제 추울 때 뭐한다? 추울 때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요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요게 더 중요해요. 혈당량을 올린다 이게 알지? 아드레날린 기능이 혈당량 상승시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로 넘어오시면 D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다? 이자가 있는데 이자에서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인슐린이고 또 하나는 글루카곤. 그래서 둘 다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건데 인슐린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혈당량을 뭐 하냐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인슐린이고 글루카곤은 아드레날린과 똑같이 혈당량을 뭐 한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우면 아드레날린이나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운동하면 아드레날린과 글루카곤이 뭐야? 또 분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혈당량을 올리는 호르몬이 몇 개가 있는 거야? 혈당량을 올리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고 혈당량을 뭐 하는 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혈당량을 올리는 호르몬을 하나 더 배워요. 그럼 이제 봐봐. 우리 몸의 혈당량이 높은 게 위험한 거야? 낮은 게 위험한 거야? 우리 몸은? 응? 질문 이해가 안 돼? 우리 몸 혈당량이 높은 게 위험한 혈당량이 낮은 게 위험한 거야? 응? 우리 몸 혈당량이 낮은 게 위험한 거야. 왜냐면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몇 개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인슐린. 근데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당질 콜티코이드에서 세 개가 있어. 왜냐면 사람이 혈당이 떨어지잖아. 사람이 저혈당이 걸리면 저혈당 쇼크가 생기면 요 대뇌가 작동을 못 할 수 있어요. 대뇌가 포도가 엄청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푹 쓰러져서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봐도 우리 몸은 혈당량이 높은 것보다는 혈당량이 지나치게 낮았을 때 쇼크 오는 게 더 큰 문제지. 그래서 체내에는 혈당량을 뭐 하는 거야? 혈당량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보다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빈칸에 그 D번의 인슐린의 미음에는 혈당량 감소 이렇게 표현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에는 글루카곤을 써줘서 혈당량 뭐하냐 혈당량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그 뒤에서 혈당량 조절할 때 이 놈들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수하고 난수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들이 있는데 보통 정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고 그 다음에 난수에서
정수에서 보통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 뭐 남자의 2차 성징 이런 걸 나타내게 하는 거고 여성의 난주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여성의 2차 성징 자, 이런 걸 나타내게 하는데 그냥 여기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남자도 이게 나와요. 여자도 이게 나와. 근데 보통 여자들은 이 양보다 뭐야? 더 크기 때문에 뭐다? 여성으로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여성성화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성들이 폐경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여성이 폐경이 되면 난소가 이제 자기의 기능을 거의 다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수치가 뭐야?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요 수치가 올라가니까 약간 목소리가 굵게 변하면서 남성화 되는 경우가 있면 대부분 남성화가 조금씩 되죠.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부터 너네한테 그렇게 짜증이 내면서 목소리가 조금 변하면서 몸에 약간 털이 나는 느낌이 되면 우리 엄마가 이제 이 호르몬이 체인지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반대로 남자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야?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올라가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되게 쉽게 상처받고 막 TV 같은 거 보다가 아빠가 울고 있어? 그럼 우리 아빠도 이제 늙어서 요 수치가 떨어지고 요 수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뭐 남자는 무조건 이게 나오고 여자는 무조건 이게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비율이 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F 마지막에 F번에다 이제 뭘 쓰시면 되냐면 테스토스테론 이제 이거를 좀 쓰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호르몬에 뭐냐면 호르몬에 이제 분비되는 내분비 셈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에 있는 호르몬 관련 질병이랑 이제 항상성 하면 이제 진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거 끝내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진도가 조금씩 다른 거니까 프린트 조금 다르게 해줄 테니까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질문하고 이제 뭐 몇 분 빠진 사람도 있잖아. 본인이 알잖아. 근데 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어차피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 좀 질문하면 나와 다시 해주고. 그래서 거기 뒤에